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4장에 대해서 14장 20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5강입니다. 자, 14장에 20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물가 인플레 실업하고 있죠.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율과 실업률 간의 양의 관계를 보여준다. 틀렸죠? 양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역의 관계, 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를 보여준 그래프가 원래 조사된 필립스 곡선이고요. 이것이 비판을 2번 받았잖아요. 이게 물가와 실업률이 관계가 없다, 수직선이다.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공급이 우상향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필립스 곡선이고, 만약에 총공급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필립스는 수직이죠. 이거는 물가와 실업이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정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인플레이율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는 양의 관계, 이 양의 관계는 어느 경우에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든지 역관계를 갖고 있든지. 우리가 이제 총공급이 이렇게 우상향이면 단기잖아, 그죠? 단기에는 필립스가 이렇게 이게 단기 필립스라고 보면 돼. 원래 필립스 원음이. 우리 총공급이 수직인 경우는 장기에 수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장기 필립스는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2개는 있는데, 장기는 이렇고 단기는 이렇고. 근데 양관계는 뭐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더라도 인플레와 실업률은 장기적으로는 양의 관계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음의 관계에 있다. 자, 음의 관계는 있을 수 있는데 양의 관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 기대 이론의 필립스는 어떤가? 여러분, 이게 필립스 곡선은 항상 그 총공급 곡선의 형태하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적응적 기대 있죠. 통화주의. 적응적 기대에 의한 통화주의 학파의 논리가 이제 단기는 요렇고 장기는 요렇죠. 그러니까 이 적응적 기대 학파 논리에는 단기 필립스는 요렇고 장기 필립스는 요렇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 합리적 기대 개념은 단기조차 총공급이 수직이잖아요. 단기조차 수직이잖아요. 그럼 필립스도 단기조차 수직입니다. 단기 필립스라도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단기 필립스도 수직이 됩니다. 물론 예상된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죠. 예상된 정책이 들어왔을 때 단기 총공급이 수직이니까 단기 필립스도 수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합리적 기대가 만약에 예상치 못한 깜짝 비밀 정책이 들어오면 단기 예서가 우상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재정금융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우상향이니까 여기도 예상치 못한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단기 필립스가 이렇게 되죠. 예상치 못한 정책이 들어왔을 때는 단기 필립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적응적 기대, 이런 이제 합리적 기대. 자, 그래서 뭐 이리저리 다 틀린 말이고, 이거는 3번 인플레이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은, 이 동시에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도 늘고 실업도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우리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 곡선의 이동이 일어나죠. 부정적 공급 충격이 일어났을 때 이 부정적 공급 충격이 되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이거는 필립스로 이동으로 설명이 되죠. 이거 우상방 이동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총공급이 이론 충격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이동할 때는 두 마리 다 잡히는 거는 또 좌하방 이동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인플레와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필립스 곡선의 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확하게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우상방 이동입니다. 우상방 이동. 요거 S가 우하방으로 이동하는 것은 필립스는 좌하방 이동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앞 시간에 다 정리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총공급 충격이 일어나는 거니까 필립스 곡선의 자체 이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옳은 것은. 4번은 왜 틀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감소가 아니죠. 실업률이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총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죠. 근데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만 옳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으로 가시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에 실제 경제 성장률이, 이걸 이제 실제 GDP라 해야 됩니다. 실제 GDP가 잠재 성장률, 잠재 GDP보다 높다. 이건 이제 호황이네요. 그죠?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현재 높다. 그럼 이게 단기적 상황으로 호황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총수요 총공급으로 그리면 이 장기 총공급이 있고요. 여기가 완전고용 잠재 GDP잖아요. 여기 이제 단기 총공급이 있고요. AD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거쳐 있으면 이제 완전고용이고,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를 초과할 때 이제 총수가 이렇게 가닥이 증가돼가 여기로 간다는 거죠. 실제 GDP가 잠재를 초과해요. 이게 GDP 갭이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호황이잖아, 호황. 이 경제가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했어요. 가.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보다 낮다. 맞죠? 소득은 높고 이제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 완전 고용화 실업률 아닙니까? 그래서 실업률은 완전 고용화 실업률보다 더 낮죠. 이걸 필립스로도 연결하면 이리 되잖아요. 필립스로 하면 이건 장기 총공급, 장기 필립스. 그 다음에 단기 총공급, 단기 필립스.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간 경제는, 여기로 보면요. 여기가 여기고요. A점. 여기 A고요. 여기 이제 B를 합시다. 지금 상황이 오는데, 그럼 여기로 간 겁니다. 경제가 이쪽으로. 그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실업률이,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가 있죠. A, B. 그래서 A, B. 이렇게. 그래서 답은 맞고요. 맞고. 구직률은 낮아지고 실직률이 높아지고. 아니, 구직률이 높아지고 실직률이 낮아지고. 아니, 구직률이 낮아지고 실직률이 높아지는 거 보통 불황 때 아닙니까? 이 호황 때인데 오히려 호황 때는 구직률이 높고 실직률이 낮죠. 예? 이게 나버는 불황 때는 여기 일로 가면 불황이에요. 불황 C. 이제 실제 GDP가 잠재 GDP 적을 때죠. 이 불황이. 경제는 이쪽으로 갔을 때 C.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도 높아졌어요. 여기 이제 경기적 실업이, 이거는 경기적 실업이 플러스로 발생한 거고, 이거는 경기적 실업이 마이너스가 발생된 거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틀렸고, 다 양의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불황 때, 여기 불황 때, 여기 불황 때 양의 경기적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호황이잖아, 호황. 호황 때는 음의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 겁니다. 음의 경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도 틀렸고요.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이거는 호황 때 인플레 갭. 우리 불황 때는 디플레 갭. 이거 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호황인데, 이게 이제, 이 수준의 총수요는 여기인데, 장기 수준의 총공급은 여기잖아요. 총공급에서 이 총수요가 이만큼 초과되죠. 이것이 인플레이션 갭이죠. 그럼 인플레 갭과 이제 GDP 갭이 마이너스하고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불황 때는 총수요는 여기인데, 장기의 총공급 능력이 여기 있으니까, 총공급이 총수요가 여기 떨어지니까, 이거는 디플레 갭, 이렇게. 이거는 디플레이션 갭, 이렇게 되죠.
그림 잘 보시고, 여기 호황, 요 차이가 인플레 갭, 요 차이가 인플레 갭. 그러니까 물가가 더 치솟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실제 지표 여기 있는데 잠재 지표 여기니까 요거 빼기 요게 GDP 갭이니까 요건 GDP 갭이 요거 GDP 갭이죠. 마이너스로 발생하죠. 요 그림 똑같아요. 인플레 갭, GDP 갭이 마이너스. 그거는 이제 디플레 갭. 그러니까 요거는 요 차이는 GDP 갭 플러스 이렇게 GDP 갭이 플러스로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가 이제 호황이니까 여기가 불황이니까 이쪽 반대죠. 열로입니다. 불황이니까 여기 이제 경기적 실업이 플러스로 발생한 겁니다. 이건 실업축이니까 필립스 곡선이 그려진 거는 실업축이니까 요 경기적 실업이 보태진 거죠. 자연 실업보다 실제 실업이 높아져 있고요. 호황일 때는 경기 실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실제 실업이 자연 실업보다 떨어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21번에 맞는 말은 가와 라가 되겠습니다. 가와 라. 답은 3번 되겠네, 그죠? 그 다음 22번 연달아 22번에 바로 요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 요 그림. 그림 문제. 다음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에 보면 여기 이제 A 되어 있고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그림인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네. 장기 필립스 수직 딱 되어 있고요. 단기 필립스 우하향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경제가 이제 여기가 A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가 B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가 C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C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A, B, C. 자, 이렇게 돼서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경제가 B에 있는 경우. 자, B에 있다 지금 호황이죠. 경제가 B에 있는 경우 기대 인플레이율은 실제 인플레이율과 같다. 틀리죠. 자, 여기로 간 거는 호황이죠. 실제 물가로 올라가는데 기대를 못하는 경우에 여기로 가죠. 이건 요수는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간 거는 실제 물가는 올라갔는데 기대는 정기의 물가라고 생각하니까 기대 물가는 예상 물가는 요 실제 물가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근데 이걸 물가를 기대하게 되면 이쪽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이쪽으로. 이걸로 딱 들어오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이제 장기죠, 물론. 장기에 딱 일치되면은 자연 시험률에 복귀하게 되죠. 이걸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호황 때고요. 항상 반대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불황으로 갔다. 불황으로 가면 여기로 가는데 경제가 이제 이쪽으로 가죠. 요 뒤에 합시다. 여기로 가면은 여기로 간 거는 불황이라서 실제 물가는 내려갔는데 기대 물가는 예전의 물가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기대 물가가 오히려 더 크죠. 실제 물가가 내려갔지만은 기대는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의 물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려갔지만 그럼 이걸 이제 경기 불황으로 갔을 때는 B로 D로 갈 때는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대하게 되면 여기로 탁 들어오게 되죠. 이걸 이제 A, B, C, D, E라고 한다면 장기의 물가를 완전히 기대하게 되면 이쪽으로 딱 들어오죠. 그럼 항상 삼각형 그리라고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갔다가 불황 때는 여기로 갔다가 이리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는 호황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아무 정책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장기에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불황이 됐다가 아무 정책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장기에는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걸 잘 이 그림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경제가 B에 있으면은 실제 물가는 올라가는데 기대를 못하니까 기대 물가가 낮고 실제 물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경제가 A에 있는 경우. 자, A가 여기입니다. A에 있는 경우 적응적 기대하에서 확장 통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A에서 B로 이거 맞죠? 적응적 기대, 단기에는 물가를 기대 못하니까 이제 확장 재정 금융을 쓰면 경제가 일로 가죠. 물론 이제 긴축 재정 금융 하면 일로 가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네.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는가? 경제가 A에 있는 경우
합리적 기대입니다. 합리적 기대하에서 예상치 못한 정책, 깜짝 비밀 정책 들어와요. 그러면 합리적 기대라도 예상치 못한 정책이 들어오면 정적 기대하고 똑같이 움직이죠. 경제행위는 합리적 기대지만은 예상치 못한 깜짝 비밀 확장 통화 정책을 썼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A에서 B로 갑니다. 예상된 정책 쓰면은 단기에도 바로 올라갑니다. 합리적 기대는. 그죠? 근데 예상치 못한 깜짝 비밀이니까 단기에는 올라갔다가 바로 일로 들어가죠.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는데 A에서 C로 간다. 이 틀렸고요. 3번 틀렸고 4번 기대 인플레이율의 상승은 단기 필립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틀리죠? 이렇게 이제 실제 물가가 확정 정책 썼을 때 실제 물가 올라갔는데 기대 못하니까 일로 갔다가 물가를 슬슬 적응해 가면 실제 물가를 이제 기대해 나가면 요놈이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필립스가 우상방 이동. 여기서는 단기 총공급은 좌측 이동이죠. 물가 상승을 기대해 나가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필립스는 우상방 이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이동한다. 틀렸습니다. 우상방 혹은 우측 상방 이동한다. 그 다음에 5번에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공급 충격이 이거죠. 공급 충격이 일어나는 건데 부정적 공급 충격. 70년대 올 쇼크에 의해서 부정적 공급 충격에 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났잖아요. 이거는 단기 필립스 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납니다. 틀렸죠? 총공급 이동은 부정적 총공급 충격이나 이론 공급 충격이나 총공급이 이동하는 것은 필립스 곡선 자체 이동으로 설명이 되지 선상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5번도 틀리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23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23번은 이제 우리가 그 고용 통계 지표 계산 문제가 나왔네, 그죠? 현재 실업률이 2%고 23번 실업률이 2%고 총 실업자 수가 30만 명이라면 총 취업자 수는 몇 명인가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고용 통계 지표부터 나왔는데 우리 고용 통계 생산 가능 인구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죠. 만 15세 이상 인구 혹은 노동 가능 인구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와 미경제활동으로 나오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가죠. 여기 이제 우리 인구의 구성이죠. 이때 이제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겠고요. 경참. 그 다음에 분모는 생산 가능 인구인데 분자가 취업자 수. 그러면은 포용률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요놈이 실업률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고용 통계 지표 이제 세 가지 계산 문제 잘 나오는데, 그리고 23번은 현재 실업률이 2%다. 실업률은 이제 요것분의 요거. 여기 2%다. 네. 그리고 총 실업자 수가 30만 명. 여기 30만 명. 그러면 이제 너무 쉽죠. 뭐의 경제활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뭐의 2%가 30만 명이에요. 그럼 이거 몇 명이에요? 몇 명이기 때문에 여기 2%가 30만 명입니까? 1500만 명이죠. 1500만 명의 2%가 30만 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500에 이제 30만 빼니까 취업자 수는 1470만 명이 진짜 쉽죠. 수학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1470만 명 답은 2번이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인구의 구성 누가 어디에 속하냐 아니면 고용 통계 지표들이고 계산하는 거. 우리가 15세 이상이고 요래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제 만 15세 이상이고 거기서 취업자가 누구죠? 취업자가
세 가지 요건이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둘째,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무급으로 가족 일에 도와주는 자, 가족 종사자. 셋째, 원래 취업자지만 일시적 이유로 출근 안 한다. 일시적 이유는 이제 병가 내고 휴가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장에 노동쟁의가 일어나서 출근 못한다. 대폭설, 대홍수로 출근 못한다. 이런 일시적 이유로 일 안 해도 취업자입니다. 그 세 사람이 취업자고요. 그다음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아닌 사람 중에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서 취업자가 아니면 실업자가 되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 요 네 가지 요건 취업자, 요 세 가지가 취업자, 요거는 실업자. 요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전부 비경제. 그죠? 그 외에는 전부 비경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24번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차입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채무자가 가장 유리하려면 실질 이자가 가장 낮아야 되겠죠. 이 채무자는 이자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실질적 이자. 물론 이제 명목이자야 마이너스가 될 수, 명목이자는 이제 보이는 이자인데, 보이는 차입이자인데요. 명목이자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죠. 근데 이제 실질적 이자가 마이너스는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이자가 가장 낮으면 채무자가 가장 유리하죠. 그리고 우리 보통 물가 오르면 실질 이자가 다운되기 때문에 피쇼가를 안 했을 때, 피쇼가 행동을 안 했을 때는 물가가 치솟으면 실질 이자가 다운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리한다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채무자가 가장 유리한 상황은 실질 이자가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목이자 빼기 인프레율이 실질이자죠. 명목이자 빼기 인프레율이 실질이자니까 1번은 실질이자가 2%고요. 2번은 실질이자가 1%고요. 3번은 실질이자가 마이너스 2%, 4번은 실질이자가 0%, 5번이 답이네요. 5번은 실질이자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렇게. 자, 24번은 간단하고요. 그럼 2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5번. 유명한 야구스타 베이브 루스는 30년 당시에 연봉 8만 불을 받았어요. 30년의 명목가치 8만 불 받았다. 베이브 루스의 연봉이 2000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중 어느 식을 이용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명목가치, 명목소득이라 합시다. 여기 이제 물가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실질소득이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명목소득이 예를 들어서 2020년이면 2020년의 명목소득에다가 2020년의 물가를 나누죠. 나눠가지고 계산한 게 이제 실질소득이 되는데요. 이제 물가는 항상 이제 기준인도가 있어요. 기준인도가 보통 이렇죠. 2019년 기준 20년의 물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2000년이 기준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30년의 물가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명목소득이 30년대에 8만 불이잖아요. 30년대에 명목소득 8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30년의 물가로 나눠야 되죠. 그 해의 물가로. 단 기준은 2000년 기준 이렇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19년 기준 20년 물가는 보통 이 물가는 상승하니까 특별하게 공황이 아니라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19년을 물가를 100으로 잡았을 때 20년의 물가는 보통 100보다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건 과거로 돌아갔잖아요. 2000년의 물가를 100으로 잡아가지고요. 30년으로 돌아가서 그럼 물가가 엄청나게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 가치는 8만 불보다 한 800만 불 이렇게 올라가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익이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8만 불 나누기 2000년 기준 30년의 물가로 나눠요. 이 8만 불이 30년대 명목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물가도 30년의 물가로 나눠야죠. 단 기준은 2000년 기준.
3번이 4번입니다.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33번으로 가볼까요? 자, 33번.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서술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물가 상승률을 가대평가할 수 있다. 왜냐?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가대평가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 이미 이제 우리 8장에서도 배웠던 GDP 디플레이터인데, 계산 방식이 이 도놈은 라스파이레스로 하죠. 라스파이레스로 계산하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정의상 파세 물가지수죠. 파세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라스파이레스는 이게 물가를 가대평가 가능성이 높죠. 그죠? 앞에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작성 기간은 요거는 통계청에서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만 통계청에서 작성하고요. 다른 거는 한국은행에서 하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도 한국은행에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품목은 약 500개, 약 1000개인데요. 이는 뭐 수만 가지고요. 이제 소비자가 쓰는 소비재, 주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서비스재, 요 두 가지 종류, 약 500개 품목이 작성 대상입니다. 여기에 물론 요 500개 품목 안에 주요 수입 품목이 포함되어 있죠. 유일하게 수입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쓰는 소비재 몇 개 하고요. 주로 이제 생산 원자재죠. 기계 원자재, 생산 원자재가 제일 많고, 다음에 이제 기업용 서비스재, 요 세 가지 종류 약 1000개 품목을 작성 조사합니다. 이거는 GDP로 추계, 우리나라 GDP에 추산되는, 올해 우리나라 GDP에 추산되는 최종 생산물이면 다 들어가니까 소비재든 생산재든 서비스재든 올해 최종 생산물이면 소비재든 생산재든 서비스재든 최종 생산물 GDP에 추산되는 최종 생산물이면 다 대상입니다. 품목도 제일 많고요. 당연히 여기 수입 품목 없습니다. 수입 품목은 GDP에 추계되어 안 되니까 없고, 여기도 이제 수입 품목이 없어요. 생산자 물가의 수입 품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은 이제 신축 가격만, 신축 주택, 신축 건물 가격만 GDP에 추산되니까 유일하게 부동산 가격은 물가에 반영되는 게 신축 건물 가격만 요 GDP 디플레이터에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뭐 부동산 가격, 신축이든 뭐 구축이든 아무것도 없고요. 신축 건물 가격이 GDP에 추산되니까 부동산은 유일하게 요 물가지수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품목이 이제 요거는 품목을 500개 약 1000개 정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러 가니까 품목을 시대가 바뀌면 필요 없는 거는 빼고 필요 있는 거 다시 넣고 해야 되니까 품목을 조정해야 되는데, 요 두 개는 이제 인위적으로 약 5년마다 품목을 통상 5년마다 품목을 변경하고요. 요거는 매년 자동으로 바뀌죠. 매년. 왜? GDP에 추계되는 상품이니까. GDP에 추계되는 상품은 매년 바뀝니다. 우리 기업이 망하고 창업됨에 따라서 매년 자동으로 바뀝니다.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자동으로 품목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죠, 여러분? 그럼 이제 33번을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대체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라스파이레스는 비싸져서 우리가 소비량을 확 줄여줬는데도 옛날에 기준연도에 많이 거래한 양이 그대로 계산돼 버리니까 가대평가되죠.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 수입 품목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미치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틀리죠. 수입 품목은 유일하게 소비자 물가지수만 추산됩니다. GDP 디플레이터 수입 품목이 없어요. 생산자도 없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에만 수입 품목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 인플레를 감안한 조정한 실질이자는 음이 될 수 있죠. 아까 앞에서 풀봤다시피 피쇼가를 행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명목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실질이자는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4번의 GDP 디플레이터는 파세식으로 측정한 물가다. 맞죠? 파세식. 그 다음에 5번의 인플레는 조세 왜곡을 가져와 이자 소득자가 불리해진다. 그 이자 소득자는 역시 이제 합해자산가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이자 소득세도 누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임해가지고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맞고 3, 3번의 틀린 말은 2번이죠. 2번.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35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실업 혹은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값이다. 맞고 2번 실망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실망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안 한 자죠. 지난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포기한 자인데 실망 실업자들이 많아지면 통계상 실업률이 진정한 실업률을 가소평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통계 실업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3개가 있다고 했죠. 3개보다 더 많지만 주요 학문의 3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일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불려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실망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실망하여 원래 실업자인데 너무나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된 실망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상으로는 비경제활동에 불리는. 그래서 우리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이 비경제활동으로 내려오면 실업률이 낮아지죠. 통계상 실업률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인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수험생, 취준생, 수험생, 취준생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입대 대기자 많고, 이런 자영업자 많고,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나라 실업률이, 통계상 실업률이 내려가는 이유라고 그랬죠. 자, 그런 거 잘 확인해 두시고요. 이래서 실업에 관한 최근에 상당히 시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쉽지만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35번에 이제 1번 맞고 2번 맞고요. 3번 자연실업률이란 자연실업률 완전고용화 실업률, 자발실업만 있는 실업률이죠. 그래서 자연실업이란 근로자들의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자발실업이죠. 혹은 탐색적 실업, 탐색적 실업만 있고 마찰적 실업만 있는 상태, 완전고용화 실업률, 이거 맞단 말이에요. 4번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자연실업률도 0이다. 이거 틀리네요. 완전고용이라 하더라도 이제 비자발실업은 없지만 자발실업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실업률은 0%다.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실업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가 잘 되면, 보상이 잘 되면 실직이 됐을 때 적극적 구직활동을 게을리하고, 그죠? 더 좋은 데로 자꾸 찾으려는 자발실업이 늘게 되죠. 우리 실업보험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지면 실직된 사람들이 빨리 구직활동을 안 하고 더 좋은 자리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자발실업이 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실업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연실업률 자체가 자발실업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고. 자, 그럼 36번을 보시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임금의 상승으로 인플레가 심화됐다. 우리가 국제 원자재 올쇼크나 최저임금 인상, 임금의 상승, 노조임금 인상, 이건 이제 부정적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혹은 노조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거는 이놈이 자축을 이동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되는 물가 상승입니다. 이 충격 자체가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 상승, 이런 인플레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불황을 초래하면서 물가 올립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가 심화되었다 하자. 정부가 이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으로 인플레를 완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이고 기준금리 같은 거 올려가지고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통화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요,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 이놈이 일로 내려갑니다. 긴축 금융 정책을 펼치면 이렇게 이리 보내. 그러면 여기로 가니까 물가는 잡혀요. 근데 소득이 더욱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적절한 대책이 아니죠.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대책은 무조건 요거 오른쪽으로 내리는 게 대책입니다.
소득 정책, 인력 정책, 구조 개선, 그런 거죠. 기술 개발 이런 거지. 요거는 물가는 잡히는데 소득이 더욱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통화긴축을 실시하면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는 결과는 정확하게 이제 인플레는 좀 진정되고요. 그러나 실업률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은 더욱 떨어지고 실업률은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증가한다. 인플레는 좀 진정되지만 실업률은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36번이군요. 37번은 또 계산 문제네. 37번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